(400여 년) 전 이곳 여수 굴강에서 한 전선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하루 뒤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전쟁을 예견하고 만들어진 거북선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거북선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거북선의 머리가 들락거렸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거북선에 대해서는 웬만큼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충 생김새도 그려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임진왜란이 끝난 그 200여 년 뒤인 정조 때 그려진 거북선입니다. 그러니까 꽤 긴 세월이 흐른 뒤에 그려진 거북선인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북선을 복원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도 과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이 거북선을 보면 이 거북선의 그 특이한 머리 모양이 떠오를 텐데요. 이 거북등 위로 목을 쭉 빼고 입에서는 그 연기를 내뿜던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충무공의 후손이 대대로 가지고 있던 것으로 같은 시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거북선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가 달려있는 거북선이고 또 하나는 머리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머리가 없는 거북선은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 머리 부분이 없어져 버린 것일까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깨지거나 부서진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있는 거북선, 또 머리가 없는 거북선,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임진왜란 당시 왕세자를 수행한 이덕홍이 광해군에게 올린 상소문이 있다. 간제집이라는 그의 문집에 실린 이 상소문에는 그림 한 장이 남아있다. 귀갑선도란 그림으로 거북선을 간략하게 그린 것이다. 분명히 귀갑선도 안 했습니까? 네, 그렇게. 이것은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의 모습을 짐작해 해주는 유일한 자료다. 임진년에 1592년에 왕세자 광해 때 이제 상소한 글인데, 이 귀갑선 가지고 전라도의 제장이 호남의 제장,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저걸 갖다 물리쳤는데 이제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거북선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머리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 두설복로, 머리를 쇠뇌처럼 당겼다 놓았다란 의미다. 여기서 쇠뇌란 활을 응용한 무기를 말한다. 뒤로 당기고 앞으로 놓으면 발사된다. 결국 거북선 머리가 쇠뇌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했다는 것이다. 간제집의 그 복로라는 얘기는요, 아주 재밌는 기록입니다. 그것이 지금 거북이 모양 들어갔을 때 숨었다는 얘기거든요. 복은 엎드렸다는 얘기인데 이게 숨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선하고 싸우다가 이게 부딪히게 되면 이게 들어가고 필요에 따라서 나와서 이제 이 거북이 모가지가 지금 산 거북이 모양 들락날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거북선 저희 만들어 놓은 것이 말이죠. 그냥 그 상태랄 것 같으면 충돌되면 부서지거든요. 만약에 그럴 경우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까딱없죠. 경남 통영에 위치한 충렬사. 이순신 사후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만든 사당이다. 이곳에는 12폭짜리 병풍 하나가 보관돼 있다.
삼도 수군, 조련, 전진도라 해 수군들의 대규모 훈련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일정한 진영을 이루고 있는 수백여 척의 크고 작은 조선시대 전선들, 그 속에서 거북선도 여러 척 눈에 띈다. 그런데 가장 큰 통제형 거북선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거북 머리와 등 사이에 뚜렷한 빈 공간. 결국 이것은 거북선 머리가 들락거렸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자료가 있다. 해장집에 보면 순찰사 신서구가 거북선 훈련 모습을 직접 보고 쓴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도 앞서 살펴보았던 임진년 때의 기록, 두설복로와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축신 합장, 거북머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벌렸다 닫혔다 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사람은 그 김한철 통제사하고 같은 배에 타갖고선 거북선하고 이 이제 반옥선하고 하나의 모의 훈련을 장면을 갖다 봤었어요. 그랬을 때 그 거북선의 그 모가지가 아까 그 복로고 공통된 얘기입니다. 이 축신 합장. 그러니까 거북의 모가지 모양 들락날락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축신은 들어갔을 때 축이고 신은 나왔을 때 신이 축신이거든요. 그래서 또 합장은 그 입을 오므렸다, 닫았다. 닫았을 때는 합이고 벌렸을 때는 장이거든요. 결국 거북선 머리는 임진왜란 당시부터 후대까지 들락거렸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거북선 머리를 이처럼 만들었던 것일까? 임진장초. 이것은 이순신이 왕에게 올린 보고서를 모아놓은 것으로 임진왜란 연구의 귀중한 자료 중 하나다. 여기에는 거북선에 대한 언급도 눈에 띄는데 특히 머리의 기능을 분명히 밝혀놓았다. 용두 구 방대포, 용 머리를 만들고 그 입으로 대포를 쏘았다. 그리고 앙방 현자 철환이라 해서 거북선 머리에서 현자 총통을 쏘았음을 알 수 있다. 이 포가 우리가 관심이 가장 많은 현자 총통입니다. 이 현자 총통에 넣어서 쏘는 것이 이 철안과 또 이 차대전을 바로 넣어서 발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서 발사를 하는데 용머리에서는 이것은 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전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바로 이 철안을 넣어서 쏘았을 겁니다. 현자 철환을 쏘았다면 용머리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 동차를 받친 현자포의 크기는 최소한 50cm 높이와 30cm의 폭을 가진 공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 화약과 철환을 쟁일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성인 남자가 팔꿈치를 벌렸을 때 그 길이는 대략 120cm 정도. 따라서 용머리의 크기는 적어도 그 이상이 돼야 한다. 결국 당시 거북선의 용머리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현자 총통을 장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러면은 현재 기록대로 너비가 석자 정도 되어서는 현자 총통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공간이 되려 그러면은 적어도 4자 9치 정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4자 9치 정도 되려 그러면은 선수 길이가 12자 정도 되는데 3분의 1 이상은 용머리 부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포를 쏠 수 있죠. 그렇다면 당시 왜 용머리라는 특이한 구조를 만들고 폭까지 설치했던 것일까? 거북선은 적진 속을 뚫고 들어가 맨 앞에서 공격을 벌였던 돌격선이었다. 따라서 용머리는 적의 눈에 쉽게 띄었을 것이고 그것은 곧 적의 공격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결국 용머리가 나와 고정돼 있다면 포대로서의 기능을 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실을 당기고 놓을 때에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 그리고 그 모양은 아주 낮은 상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머리 자체가 하나의 포대로서 운용되려 그러면은 용머리가 앞으로 나갔다가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북선의 용머리를 들락거리게 했던 까닭은 바로 포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북선은 앞에서도 포를 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머리 있는 거북선은 포를 쏘기 위해 용머리가 나와 있을 때의 모습이다. 그리고 머리 없는 거북선은 용머리가 들어가 있을 때의 모습이다. 결국 머리 있는 거북선과 머리 없는 거북선, 그것은 거북선의 머리가 들락거렸음을 말해주는 증거인 것이다. 이 배 앞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용머리가 들락날락했다. 마치 거북선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겠군요. 거기다가 이 불쑥 튀어나온 용머리에서 대포를 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왜적들은 커다란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연기를 내뿜는 용머리는 그 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왜적들과의 싸움이 점차 뜸해지면서 평화시에 모의 훈련을 할 때 사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북선에는 머리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용머리 밑에 또 다른 머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앞에 불쑥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 위에다가 도깨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도깨비 머리라고 했습니다. 이 도깨비는 당시 생활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불러들이고 재앙을 내쫓는다는 그런 수호신으로 쓰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북선의 도깨비 머리, 이건 단순히 그 재앙을 쫓는 그런 용도로만 만들어졌던 것일까요? 배 앞의 밑부분, 그것도 한가운데 도깨비 머리를 새겨 넣은 것은 다른 까닭이 있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최대의 격전지였던 한산도 앞바다에는 거북선 모형이 하나 세워져 있다. 여기에도 정조 때 그려진 것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도깨비 머리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 복원된 도깨비 머리를 보면 재앙을 쫓는 수호신 외에 다른 용도로 쓰였음을 확신케 해준다. 그 거북선의 그 전면부에 전면 하단부에 그 귀신의 그 얼굴 그 두상이 그 부착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모양으로 볼 때 그 삼국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모양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 우락부락하고 좀 무서운 형상을 하고, 그러나 그것과 같은 계통인가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기록을 보자 직충, 거북선이 외선을 향해 똑바로 충돌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또한 당파라에서 적선 속을 헤치고 들어가 부딪히면서 깨부수었다고 한다. 이처럼 거북선은 적진 속을 헤집고 들어가 외선을 격침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돌격선이었던 거북선의 중요한 임무였다. 결국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배 앞에 어떤 장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귀두는 표현 그대로 머리 두자를 썼고 톡 튀어나온 모양이고 충돌용 돌기입니다. 당포해전을 보면 직충, 똑바로 충돌했다. 청루선화, 외장의 그 옆구리에 충돌해서 아마 침수시키는 건데, 이러한 사실은 일본 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 임진왜란 연구가 카다노가 쓴 이순신과 히데요시, 여기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거북선이 배 앞에서 한 차례 충돌하면 사방 3척 크기의 구멍이 뚫렸다. 그리고 왜군들이 놀라 허둥지둥하는 사이 외선은 바다로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결국 도깨비 머리는 충돌용 돌기로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재앙을 쫓는 수호신으로만 여겼던 거북선의 도깨비 머리. 그러나 이것은 당시 외선을 최후에 제압할 수 있는 비밀 병기였던 것이다. 지금 그림에서는 상당히 그 사실적으로 했지만 화가들이 모양을 내서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그냥 그 성 공격할 때 쓰는 통나무 앞에 연필까지 깎은 거, 그런 정도로 날카로웠던 거, 그 앞에도 쇠를 입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도깨비 머리는 외선의 약점을 알고 만들어진 것이다.
여수 진남관에는 통나무 기둥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우리 전선에도 사용했던 것으로 특히 소나무 등을 이용해 만들어져 충격에 유달리 강했다. 하지만 외선의 경우는 달랐다. 일본 사람들은 임난시대 때 이전에도 그랬고 비교적 배를 좀 가볍게 졌던 모양입니다. 그 삼나무란 재질을 이용해서 배를 아마 가볍게 졌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아마 쉽게 파쇄가 되고 아마 그런 그 약점이 있었던 걸로. 결국 쉽게 파손된다는 외선의 약점을 알고 도깨비 머리를 충돌용 돌기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 도깨비 머리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었다. 항해 시 배의 속력을 높여주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수면은 뱃머리 쪽으로 밀려 올라가게 된다. 결국 배는 앞이 높고 뒤가 낮은 상태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세가 돼 저항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런데 도깨비 머리는 배 앞으로 밀려오는 수면을 갈라줌으로써 그 힘을 약화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200여 년이 지난 정조 때 관련 자료들을 모아놓은 이충무공 전서, 여기에 그려진 거북선의 도깨비 머리. 이것은 임진왜란 당시에는 충돌용 돌기로 그리고 항해 시 배의 속력을 높여주는 일석이조의 장치였다. 이처럼 임진왜란 거북선 머리는 용머리와 도깨비 머리 두 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는 상당히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구멍으로 또는 충돌용 돌기로 이 거북선의 전투 능력을 높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머리 외에 이 거북선의 중요한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덮개입니다. 이 덮개를 씌움으로 해서 이 거북의 모습과 같아서 이 배 이름도 거북선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덮개를 어떻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 당시 기록들을 보면 이 덮개에 쇠못을 박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의 좌우 양쪽 측면을 따라서 나무 판자를 이어붙이고 그 위에다가 쇠못을 아주 촘촘히 꽂았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런 덮개는 다른 어떤 전선에서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산도는 언제나 배를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고 한 번 숨어 들어가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천혜의 요새다. 이순신이 이곳에 자리 잡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삼도 수군 통제영이었던 제승당 옆에는 덮풀개라는 특이한 지명이 있다. 이곳이 그러니까 어떤 곳이죠? 이곳이 좀 덮풀개라고 지명이 불려지는 곳입니다. 네.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예. 여기서 이 한산도에서 3년 8개월 동안 계시면서 네. 군선을 정대하는 것, 정가하는 것을 제일 그 역점 사업으로 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군선을 보관을 하고 할 때 그 이장하기 위해서 덮어놨다고 해서 덮풀개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덮풀개라는 지명은 당시 거북선 등 우리 전선들이 위장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분의 충무공 행록에서도 적을 만나면 덮개 위에 위장망을 씌웠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거북선은 왜 덮개 위에 위장망까지 씌웠던 것일까? 먼저 당시 왜군의 전선을 살펴보면 갑판 위에 2, 3층의 건물을 세운 높은 구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병기는 사정거리 50m 안팎의 조총이었다. 조총은 갑옷이나 방패를 뚫는 힘이 화살보다 월등히 강했다. 그러나 싸움의 마무리는 칼이었다. 당시 왜군들은 대부분 칼싸움에 능한 무사들이었다. 그래서 당시 왜군들은 최후의 상대 전선에 뛰어들어 백병전을 펼쳤던 것이다. 일본의 그 칼싸움 백병전은 일본 역사적으로 무사의 나라를 이름이 붙게 한 그 원인이 될 정도로 백병전의 나라죠. 조총은 임진왜란 50년 전에 들어온 거고 어쨌거나 보조적인 무기였었습니다. 해전 때도 보면 원칙적으로 적선에
올라가서 백병전을 해서 목을 베고 전리품을 얻고 또 배를 끌고 가든지 불사르든지 그게 기본 전술 개념입니다. 결국 칼싸움에 약한 우리 수군들로서는 왜군들을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 거북선에 덮개를 씌우고 쇠못을 꽂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는 당시 어떤 전선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으로 백병전을 하기 위해 배에 오르는 왜군들을 막아내는 묘책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거북선 덮개 위에 이영이나 거적을 덮어 위장했던 것이다. 당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백병전을 치르기 위해 거북선으로 뛰어든 왜군들은 위장망으로 가려진 쇠못에 찔려 치명상을 입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장망은 또 다른 기능을 했다. 초가 지붕을 덮는 이형 같은 거를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해전 때도 덮어가지고 물을 끼얹으면 불은 타지 않는 거고 적군의 화살이 날라오면 그걸 붙잡아가지고 나중에 재사용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거적이나 이영에 물을 죽여 왜군들이 쏘는 불화살에도 대비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이영을 덮어 위장한 것은 거북선만이 아니었다. 근데 거북선만 이형을 덮은 게 아니고 판옥선, 일반 보급선도 다 덮었어요. 그래서 우선에 어느 것이 거북선인지 또 모두가 판옥선이 구분이 안 되었고 또 멀리서 정박해 있으면 조선 함대가 마치 그 초가집 마을이 정박해 있는 그런 위장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영을 덮은 고깃배의 모습이다. 멀리서 보면 고깃배인지 초가집인지 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당시 거북선뿐만 아니라 다른 전선들에도 위장망을 씌워 어느 것이 거북선인지 알아보기 힘들게 했다. 결국 거북선 위력을 알고 있던 왜군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했던 것이다. 결국 한산도의 덮을개는 조선 수군의 위장수를 후대에 전하고 있는 지명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분의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적으로 위를 덮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기록에 따르면 판자 위에는 열십자 모양의 길을 내어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 충무공 전서에는 그 길을 어떻게 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꼭대기에는 1.5척이 비어있어 돛대를 세우거나 눕히기에 편리했다는 것이다. 결국 등판 위에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약 50cm 정도의 좁은 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길은 여다지문처럼 만들어 돛대를 세우거나 눕힐 때 그리고 거적이나 이영을 덮을 때 활동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이 공간이 바로 한자 5시 정도 비어 있다는 것은 덮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겨울에 추우면 덮을 수도 있을 거고, 여름에 더우면 이제 이 공기가 배출도 돼야 되니까 바로 이제 뚜껑을 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갑판 위에서 포를 쏘게 되면은 심지 구멍에서 약간의 연기가 나올 겁니다. 그 연기가 바로 배출되는 배출 통풍관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쇠못을 꽂고 그 위에 위장망까지 씌웠다면 거북선 덮개는 상당히 무거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거북선이 항해하는데 문제는 없었을까? 그래, 덮개를 두께를 3cm 정도, 그러니까 한치 정도의 두께로 잡았을 적에 덮개 전체의 무게가 한 5톤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가볍게 배를 잡아가지고 전체 배만의 무게를 65톤으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5톤이라는 게 결코 작은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큰 그 불안정 상태를 가져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결국 쇠못을 꽂은 거북선의 덮개, 이것은 적진 속에서 돌격을 자유자재로 가능케 해줬다. 그렇다면 이 거북선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덮개에 쌓여 있어서 도무지 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자, 여기 이 거북선 그림의 중간 부분을 한번 봐주시죠. 이 포 구멍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여기에는 이 포를 쏘는 전투원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같은 위치에 노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노꾼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투원과 노꾼들이 같은 위치에서 활동을 했을 거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거북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해군 사관학교, 여기에는 거북선 한 척이 복원돼 있다. 바로 정조 때 편찬된 이충무공 전서의 거북선을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거북선 안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널찍한 2층 구조로 배 밑과 갑판 윗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갑판 위 2층에 노꾼과 전투원이 같이 있도록 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포를 쏘는 포 구멍과 노가 같은 위치에 있어 결국 전투원과 노꾼이 함께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상태로 봤을 때 노가 꽂힌 위치에서 노꾼이 젓는 이 위치까지 오면은 함수 쪽에 있는 노 요원이 있는 그 위치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이 포를 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게 포구멍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바로 이것은 1795년도에 만들어진 거북선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전투함으로서는 쓰기에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만일 그렇다면 갑판 위에선 이상한 모습이 연출된다. 노를 저을 때 포를 쏠 수 없다. 그리고 포를 쏠 때는 노를 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 결국 이것은 배가 정지 상태일 때만 포를 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선조 수정실록을 보면 전투원이 사면으로 포를 쏘면서 가로 세로 오락가락하는 것이 나는 듯이 빨랐다고 한다. 또한 전투 시 거북선은 포를 쏘며 적진 속으로 들어가는 돌격선이었다. 결국 이것은 노꾼과 전투원이 동시에 활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과연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은 어떻게 해서 노꾼과 전투원들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일까? 당시 거북선과 함께 주력선이었던 한 전선을 살펴보자. 바로 판옥선이다. 이것은 거북선보다 40여 년 앞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판옥선은 다른 전선과는 달랐다. 일반 배 위에 집 하나를 더 얹어놓은 3층 구조였다. 바로 갑판 맨 위 3층에서 전투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노꾼들은 2층에서 노를 젓도록 했다. 거북선에 대해서 보면은요, 이 판옥선은 위에 그냥 갑판으로 있었던 것을 이 덮개를 그냥 덮어가지고 접근전을 했을 경우에 그 적선이 누각이 있어서 높은 위치에서 사격을 하는 경우에는 판옥선 가지고는 접근하기가 나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덮개를 말하자면 자동차 찝차 가지고 적전에서 다니기가 불편해서 장갑을 씌워가지고 장갑차로 달리는 거하고 같은 그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임진왜란 당시 기록이 있다. 이분이 쓴 행록에 따르면 거북선은 크기가 판옥선만 하다는 것이다. 또한 배에 승선한 사람들의 인원 배정표에서도 알 수 있다. 전체 승선 인원을 보면 거북선 158명, 판옥선 164명으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원표를 보면요, 판옥선하고 거북선의 정원표가 모든 분야에서 꼭 같고, 다만 활 쏘는 사람이 4명 판옥선에 비해서 4명 적고, 대포 쏘는 사람이 2명 적어서
6명이 적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서에서 활동하는 인원수가 꼭 같이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활동 공간도 거의 같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거북선은 판옥선에 덮개를 씌운 3층 구조로 갑판 위에 한 개의 층이 더 있었던 것이다. 현재 이 모양에서 이것이 여장 부분입니다. 이게 폐란 부분이고 이 여장이 있는 이 기둥 있는 이게 바로 갑판이 돼서 바로 3층 구조가 됐을 것이다. 있고 3층이라면 각 층에서 활동하기가 비좁지 않을까. 이종학 씨는 최근 조선 수군 자료를 공개했다. 나이는 39이고 아버지는 덕천이고 저 김덕천이겠죠. 주소는 고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성인데 이제 사등은 이제 고성 하나의 그 저기 동네 이름이거든요. 고성 사등이고 이제 장은 그 키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키가 장이 4척인데 이 기록에는 키가 모두 4척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키의 정확한 치수라기보다는 당시 배 구조를 고려해 병사들을 선발했음을 짐작해야 한다. 여기에 갑판을 만들고 이 공간에서 이보다 조금 더 높일 수도 있는 거고 한 이 정도에서도 포는 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노를 젓는 데는 엎드려서 젓는단 말입니다. 이 뻣뻣서서 이렇게 젓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엎드려서 젓기 때문에 이 높이로서 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거북선은 판옥선과 같은 3층 구조로 노군과 전투원의 공간을 분리시켰던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전선이었다. 자, 이 기록을 통해서 이 거북선의 내부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을 해봤습니다. 실제 크기보다는 좀 더 크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은 이 갑판의 맨 윗부분, 그러니까 3층입니다. 포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것이 보이는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포에는 이 포를 쏘는 포수와 그리고 화약을 쟁이고 또는 불을 붙이는 화포장이 있어서 적을 발견하는 즉시 이 포를 발사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문을 통해서 포를 쏘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은 이 포를 쏘았을 때 나오는 연기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그 환기 구멍으로도 쓰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3층에는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덮개의 여닫이 문인데 이 거적이나 이영을 덮을 때 또는 돛대를 세웠다 눕혔다 할 때 바로 이 문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바로 이 큰 기둥이 돛대인데요. 이 돛대는 2층과 3층을 하나로 터서 세웠다 눕혔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기 양쪽으로 이 노들이 보이는데요. 이 거북선의 노는 이 특히 커서 이 노 하나에 4, 5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북선의 이 노꾼의 수는 승선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꽤 많았었는데 그것은 이 거북선이 돌격선으로 기동성을 필요로 하는 배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이 노꾼과 함께 화살을 쏘는 이 사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가 없는 이 배의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포를 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노꾼들이 있었던 2층에는 방도 있었는데요. 자, 여기가 이 거북선을 지휘하는 함장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장교들이 쓰던 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것은 키입니다. 이것은 배 방향을 전환하는 데 쓰였던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갑판 밑 1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층 배전에는 배 안에 물이 차기 때문에 이 물을 퍼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엇보다도 1층에는 방이 많이 보입니다. 일부러는 이 화포류나 창검을 보관하는 탄약 창고로 썼고 대부분은 이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 거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봤는데 이 기록상으로 이 거북선은 전후 좌우 종횡무진으로 이 적진 속을 뚫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하익진 전법입니다. 학의 날개 모양이라 해서 그렇게 불렸던 것이죠. 이 하익진은 후퇴하던 거북선이 갑자기 180도로 방향을 꺾어서 적진 속으로 공격해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거북선이 외선의 진영을 흐트리는 동안 우리 측의 다른 전선들도 이 거북선을 쫓아서 일제히 방향을 꺾어 진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익진은 일순간에 외선을 꼼짝 못하도록 포위하는 당시로서는 최고의 전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거북선을 비롯한 우리의 전선들이 순식간에 방향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 배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는 다양한 모습을 한 우리나라 전통 배들이 복원돼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배들을 살펴보면 배 밑바닥 부분이 뾰족한 서양식 배와는 달리 모두 평평한 구조를 하고 있다. 한선의 경우는 밑이 뾰족하지 않은 밑이 평평한 구조를 갖고 있는 평저형 선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평저형 선박의 경우는 운항을 할 때 배가 물에 잠기는 깊이가 그렇게 깊지를 않고 낮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 서해안과 같은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한 비교적 수심이 낮은 곳을 항해하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의 선박 구조를 갖고 있죠. 이처럼 우리나라 전통배는 썰물과 밀물대의 변화 그리고 해안의 드나듦이 복잡한 지형적 조건에 맞춘 배였다. 경남 통영에서는 통구민이라는 통영 지역의 전통배를 만날 수 있다. 평생 배를 만들어 온 장옥만 씨. 그는 요즘도 개량된 전통배인 통구민을 만들고 있다. 통구민 역시 배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형이다. 아직까지 지금 이제 여기서도 이 구민을 갖다가 지금 모아오고 있는 것이 고기를 잡고 그 고기대를 볼 때 구민은 키를 잡고 탁 돌려보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딱 돌아갑니다. 그 고기를 보고. 그것이 제일 장점입니다. 결국 우리의 전통배는 큰 원을 그리며 도는 서양식 배와는 달리 바로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서양식 배와 같았던 당시 외선은 우리의 전통배처럼 방향을 쉽게 바꾸지 못했다. 방향을 급히 바꾸는 데는 한국식 노의 역할도 컸다. 서양식 노의 경우 앞뒤로 저는 데 비해 한국식 노는 물고기 꼬리처럼 움직여 방향 전환이 훨씬 쉬웠다. 노를 갖다가 젓고 당길 때 앞에 물체를 쳐다보고 그 물체를 쳐다보고 물체를 피할 때 양쪽과 저쪽에 있는 사람이 서로가 목표물을 갖다가 판단해가지고 오른쪽을 외전하다 돌릴 때는 그 자리에서 이 배가 바로 돌아갑니다. 한산도 앞바다. 400여 년 전 당시 우리나라 전통배의 특성인 방향 선회 능력이 큰 성과를 거뒀던 곳이다.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하익진 전법이 펼쳐졌다. 1592년 7월 8일 이곳 견내량에 왜군 함대가 정박해 있었다. 당시 이순신은 이곳이 폭이 좁고 물살이 급해 싸우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고 넓은 한산도 앞바다로 적을 유인했던 것이다.
도망가는 척하며 외선을 유인해 오던 우리 측 전선 대여섯 척의 이순신 함대에 합류한다. 일제히 첨자진을 형성하며 나아간다. 그런데 한산도 앞바다에 이르자 갑자기 뒤쪽에 있던 거북선 두 척이 방향을 180도로 바꾸어 적진을 향해 들어간다. 이때 우리 전선은 선제가 평평하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바로 돕니다. 이럴 때 전방에 있는 배가 거북선은 적진 속으로 바로 공격하러 들어갑니다. 이때 거북선이 적진에 대해서 치쏘죠. 용무리로. 그 다음에 함수 있는 포를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난 다음에 가까이 가서는 바로 파헤치면서 진영을 흩뜨리는 겁니다. 진영을 흩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선들은 아군에 의해서 공격을 못하게 되죠. 이러고 나서 빠져나옵니다. 그 사이 다른 전선들도 180도로 방향을 꺾어 일제히 학의 날개 모양으로 진을 형성. 순식간에 우리 함대를 뒤쫓던 외선단을 향해 공격을 가하기 시작한다. 이 상태에서 전진을 하게 되면은 이 배들도 전진해 오죠. 네, 이렇게 전진해 옵니다. 이 배들이 전부 다 포를 일정한 방향으로 전부 쏘게 되면은 모든 화기는 여기에 집중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거리가 조금 짧더라도 가까운 거 아니면은 먼 것을 다 맞게 되는데 충무공이 가장 공격의 목표로 삼는 것은 뭐냐면은 맨 앞쪽에 노는 배를 먼저 공격해라. 그러면 한 척 격침을 시키고 나면은 다른 배들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또한 매복해 있던 원균과 이역기의 함대도 하객진을 형성하며 돌진에 들어가니 임진왜란 최대의 하이라이트 쌍학진이 펼쳐진 것이다. 하객진. 이것은 바로 우리 전통배의 특성인 방향 선회 능력을 이용한 전법이었다. 순식간에 앞뒤로 포위된 외선들은 도망치려 하지만 이순신 함대에 전멸되고 만다. 이 지역이 가장 활발한 전투를 했을 것이다. 여기가 왜군의 주력 함대가 중허리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왜군의 긴 띠가 허리 부분이 잘리면서 공격을 받는 그런 지역이 여기가 가장 바로 격전지였어요. 여기가. 이 지역이. 당시 한산 대첩의 격전지였던 이곳에서 거북선은 이렇게 싸웠을 것이다. 도망가는 척하던 거북선이 갑자기 방향을 180도로 꺾고 적진을 향해 돌아선다. 마침내 돌격선이었던 거북선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거북선에서 큰 용머리가 출현해 들락거리며 사정없이 적진 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포를 쏘아댄다. 외장선 가까이 다가간 거북선은 갑자기 앞으로 무섭게 돌격, 도깨비 머리로 충돌한다. 그리고 전후 좌우 모든 방향에서 포를 쏘아댄다. 결국 거북선의 조이기식 공격으로 외장이 탄 배는 물론 돌격부대인 선두 함대를 산산조각 냈던 것이다. 왜군 진영을 흐트러지게 한 지 몇십 분, 다른 전선들도 진을 형성, 적을 섬멸시켰던 것이다. 당시 한산도 해전에 참전했던 왜군 소토카는 거북선이 번갈아 달려들어 공격을 걸어와 막루에서부터 복도 그리고 테두리 밑에 방패까지 모조리 격파되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왜군에게 거북선은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1904년 일본 해군 장교인 고가사가 쓴 일본 제국 해상 권력사 강의에 보면은 일본 거북배가 그려져 있습니다. 흡사 이 럭비공처럼 보이는데요. 이 앞뒤가 생선 머리 모양으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북선과는 아주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본 거북배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기록을 보면은 거북선은 조선의 장수 이순신이 창조한 것으로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수군이 이 배 때문에 크게 대패함으로써 즉시 흉내내어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본 거북배는 이 강 같은 좁은 곳에서만 쓰여졌을 뿐 해전에서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임진왜란 거북선의 모습을 대략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상당 부분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벽한 복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역사적인 자료들을 하나둘 찾아갈 때 임진왜란 거북선의 완벽한 복원은 가능할 것입니다. 400년 전 이 땅 사람들의 희망의 상징이었던 거북선, 그 신화를 확실한 역사로 돌려놓는 일은 바로 우리들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